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몇 번을 이제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그 541페이지, 거기 보니까, 그 제가 잘못만 하겠는데, 그 에티엔을 마르쉐 반란할 때, 그 합해 개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개주가 맞나 봐요. 예, 찾아보니까 개주가. 예, 그래서 이 개주인데, 개주의 의미가 이제 보면, 그 할자라든지, 그 당시 그 화폐 같은 것들을 할자나 화폐를 이게 주물로 해가지고 곤쳐서 다시 주조함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주가 맞아요. 개주. 그래서 제가 전문했는데 그래서 그 1번에 니은하고 3번에 그 개 주로 이렇게 다 곤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이제 들어갈게요. 자, 먼저 이제 중세시대 때 농촌 변화 부분을 이제 하기 전에 잠깐 이제 그 전체적인 변화상을 제가 한번 도표로 만들었어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544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거기 544페이지인데 제가 이제 몇 번 말했지만 좀 악필해가지고 제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제 좀 표를 보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뭘 기반으로 만들었냐면 되게 서양사 강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표를 만들었거든요. 되게 이제 서양의 이제 그 장원제가 크게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가 이제 고존장원 시기 1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기가 이제 순수장원 시기. 그 다음에 약간 이제 14세기 위기라는 맹하 시기를 있다가 장원제 해체기 그러니까 상기 이렇게 넘어가죠. 먼저 1기 때 고존장원 시기를 이제 볼게요. 이때 고존장원이라는 것은 클래시컬한 장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일반적인 장원 형태예요. 그래서 영주 직영제가 가지고 농민들이 한 2, 3일 정도 일을 하는 그래서 지대를 납부하는 노육지대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자, 이 고정자원기가 이제 확립된 게 11세기 때인데 이때부터 조금씩 고정자원기가 이제 붕괴되는 조짐들이 보여요. 거기 이제 표에 보시면 자, 이때 이제 농촌사회가 안정되면서 사회가 안정되면서 인구가 증가되죠. 그리고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생산력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생산력 발전 내용을 보면 바퀴 달린 무거운 쟁기가 사용되고요. 그러니까 심경이 가능하죠. 이 바퀴 달린 무거운 쟁기들 사용할 때 누가 끄죠? 예전에 소가 끄었는데 말이 끄어 마적을 사용하죠. 그리고 삼포제가 일반화되고 철제 농기가 보급되고 시비법이 향상이 돼요. 그리고 그 당시 또 토지 개간이 일어나죠. 항무지들이 이제 뭐냐면 개간을 하게 돼요. 자, 이런 등등등 이런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회적 변화에 맞춰갖고 상포화폐 경제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영주들이 그 노육지대보다는 생산물지대, 화폐지대로 이제 원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등장한 게 12세기 정도 생산물지대예요. 그래서 직영지가 이제 소멸되면서 농민 보유주의가 증대되기 시작하고요. 점점 부용노동도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일부 지방이지만 그 농노 해방도 이제 시작돼요. 일부 지방이지만 그래서 이 직영지 소멸 현상들은 영국과 네덜란드 일부 지역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확산이 됐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 생산물지대가 더 발전돼가지고 화폐지대로 바뀌게 되죠. 화폐지대. 그 화폐지대로 바뀌면서 지대의 급납화뿐만 아니라 이제 예전에 각종 부역 같은 거 동원할 때 그 있었잖아요. 모몰때 온 것도 뭐냐면 급납화돼. 이거 우리식으로 따지면 요역의 급납화? 그래서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부역노동도 급납화되는. 근데 이것도 주의할 것은 뭐냐면 영국과 프랑스 같은 선진국 지역이지 모든 지역은 아니에요. 모든 지역은.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역효과도 일어나긴 하죠. 그래갖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급납화 하려다가 이렇게 이제 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그 나중에 급납화해서 없어지는데 이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남아 있어. 그래서 나중에 뭐 생산지대라는 형태로 남아지는데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하여튼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서유국 지역에서는 지대 급납화뿐만 아니라 이 부역 노동의 급납화도 일어나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프랑스 같은 반동이 일어나서 일부 그 봉건적인 어떤 그 부역들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나중에 없어지면 영국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나중에 그 프랑스 혁명의 배경이 되기도 해요. 예. 자,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점점 경제적 관계에서 뭘로 바뀌죠? 경제 외적인 관계에서 경제적 관계로 진전이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조금씩 위기가 일어나. 이게 이제 13세기 후반까지고요. 14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14세기 위기가 지금 조금씩 시작해요. 이런 형상들 맹화가 보여요. 14세기 위기가 이제 원래는 14세기 중반에 패스트 이후부터 14세기 위기라고 하죠. 근데 그 맹화들이 이미 13세기 후반부터 일어나요. 왜 후반부터 일어나냐면 인구가 점점 증가되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농업 생산량 이런 것들이 발전의 한계가 불러요. 왜냐 그 당시에는 주로 그 산업용 이전이기 때문에 뭐 원동력, 동력이라는 것도 주 인력이라든지 충력밖에 사용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더 이상 토지 개간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미치고요. 그다음 농업 생산도 더 이상 이제 못하니까 지역도 고갈되고 기술 혁신도 부족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인구 증가에 비해서 곡물 생산량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맨델스 법칙이 적용되기 시작하죠. 맨델스 법칙이 뭐죠? 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흘러가는데 상대적으로 뭐냐면 곡물은 산수적 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농업 생산력이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까지 나냐면 이제 곡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상승되죠. 곡물 부족하니까 상대적으로 물가도 상승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도 하락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앞에 있었던 것보다 또 함께 농민 부담을 감소시켜. 왜 그럴까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지대의 실제 부담량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죠. 화폐 지대.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지만 이런 것도 14세기 위기의 그 맹화 단계에서 이미 나타났다.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중반까지. 근데 좀 문제점이 뭔지 등장하냐면 인구는 점점 많아지는데 곡물 가격이 비싸지죠. 그럼 1인당 먹을 수 있는 곡물의 양은 한정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축소되죠. 그러니까 곡물 많이 먹지 잘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약해지겠죠. 약해진 틈을 타서 면역력도 감소되는데 그때 갑자기 들어온 게 뭐야? 동방으로부터 패스트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도 유행병이 있었긴 있었어. 근데 몸이 튼튼하면 어떻게 됐어요? 유행병이 잘 돌지 않겠죠? 근데 그 당시엔 전반적으로 체력이 약해지고 명령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유행병 패스트가 확 돌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14세기 중반부터 패스트가 유행되면서 점점 이제 어떻게 돼요? 인구가 3분의 1 정도 감소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장원제 해책이 이제 3개로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이걸 이제 14세기 위기라고 하죠. 그래서 패스트가 유행되고 그다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떨어지고 그다음 농업 생산량 더 떨어지죠. 인구도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 노동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이제 갑이 된 거예요. 장원 영주가 아니라 농노가 갑이 된 거죠. 그래서 농노를 대우해줘야 돼.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지금 인구 적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인구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보니까 상황 기할 줄 몰라. 그러니까 갑질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농노가 그 지위가 상승되면서 이들이 해방이 돼요. 물론 조금씩 예전에 해방됐지만 이게 이제 점점 확대되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종전의 옛것이 좋다고 해서 돌아가는 반동 현상이 일부 보였죠. 이걸 뭐라고 해요? 봉건제 반동이 일어났지만 결국에 농민 반란 등등이 해갖고 이것이 안 됐다. 자, 하여튼 그런 것들 이제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곡물가 이거 상승으로 되는데 곡물가 하락으로 고치세요. 예, 수정해 주세요. 제가 이걸 자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이제 곡물 수요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곡물가가 하락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같이 해서 장원 해책이 이렇게 14세기 위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일기 고정장원지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볼 수 있듯이 이제 장원제 해체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다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11세기에서 13세기 후반까지 이 장원제 해체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해서 직영제가 소멸돼서 그 당시 농민 보유제하면서 이렇게 해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중반 그러니까 14세기 위기 맹화 단계가 이미 보였다고 했죠. 상품화폐 경제가 지속됐지만 그 안에 토지개간 한계, 지역 고갈, 기술 혁신 부족 이런 것들 곡물가 상승을 불러일으켰고 물가 상승, 화폐 가치 하락 등을 해서 농민 부담이 감소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패스트 이후에 장원제 해체기 그러니까 세 시기에 거쳐가지고 장원제 해체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볼게요. 자, 11세기에서 이제 13세기 때는 그 고존자원제, 순수자원제 넘어가는 시기인데, 물론 이 기준도 서유럽 기준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던 인구가 증가됐죠? 그리고 그러니까 생산력이 발달되고 토지기간도 일어나고 그 등등해서 이거는 여러 가지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11, 13세기 경제적 이제 번역의 배경을 보면 10세기 말 이후에 이민족 침입이 감소됐고, 그리고 인구가 증가되면서 농업기술과 영농 방식이 도입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생산력 발전이 일어났는데, 밖에 달린 쟁기가 사용됐다. 그래서 밖에 달린 쟁기가 사용되면서 이때 쟁기는 좀 무거운 쟁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신경이 가능하면 지적 손실을 최대한 복구시킬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깊이 가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밑에 있는 영양분까지도 어떻게 위로 올라가게 되죠. 자, 그래서 지적 소모를 방지했고, 그다음 삼포제를 실시했다. 엄밀히 말해서 삼포제 실시라고 하지만 이거는 삼포제 일반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삼포제 일반화. 삼포제라는 게 갑자기 뭐냐면 생긴 건 아니고 예전 로마 시대 때도 알고 있었어요. 일부 행해졌고. 근데 중세 잠깐 초기 땐 잊어먹고 있었다가 이것이 이제 이때부터 다시 일반화되고 실시됐다. 일반화됐다 보시면 돼요. 그냥. 예. 그래서 삼포제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뭘로 나온 거야? 세 개 나오죠. 춘경지, 추경지, 그 다음에 후경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눠가지고 이것도 뭐냐면 작물을 달리 재배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추경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을에 파종해서 여름 때 수확하는 작물이고요. 주로 뭐겠어요? 밀, 주곡인. 자, 밀이 있고, 그 다음에 추경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면 이건 거꾸로 봄에 그 파종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봄에 파종해가지고 뭐 가을 때 이제 거덜이는 그런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리, 콩, 보리 이런 것들이죠. 특히 기리 같은 게 되게 중요한데, 기리는 모의 먹이를 사용하면 말의 먹이를 사용해야 돼요. 그 당시 마적을 사용했잖아요. 예, 그 말의 먹이로서 기리를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춘경, 추경이 있고, 후경지를 두는 게 이게 뭘까요? 후경지를 두는 건 지역을 손실을 복구시키는 과정이죠. 그래서 일정하게 후경지를 줬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연작상경제는 아니야. 그렇지만 종전의 이 상포제 전에 이포제보다는 좀 더 발전된 그 뭐냐면 토지 경제 방식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3분대에서 3년 주기로 차례로 나가는 경영 방식이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지적 고갈을 또 막으려고 했다. 그래서 그 농작물을 달리 줘가지고 한 윤작법들은 지적 손실을 많이 감소시킨다고 해요. 예. 그래갖고 뭐 제가 농사를 지어서 잘 모르겠지만, 농사를 짓지 않아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지적 손실에 큰 도움이 된다. 방지에. 이런 것들 지금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종전의 소 대신에 뭘 사용했죠? 말을 이용했죠. 소보다 말이 이제 3배나 5배 정도 힘이 강하다고 해요. 이제 그걸 가능했던 건 뭐냐면 말의 먹이가 됐던 기리가 그 당시 재배가 됐고요. 춘경지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끌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멍에가 필요하고 편자가 필요하죠. 이런 것들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간과 간척 사업도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생산량이 증가되고 인구가 증가되니까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농장과 마을도 형성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엘베강 동쪽 지역에 신민 활동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엘베강 동쪽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벌어진 땅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그 개간 사업을 통해서 그 당시 행해졌고, 발트해 연안과 다뉴브강 따라서 전기됐고, 그때 이제 그 개간 사업에 큰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 독일 기사단이죠. 예, 독일 기사단. 그리고 이제 그 간척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뻘을 메꿔서 주로 농지를 만드는 간척 사업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행해지면 네덜란드 지역에. 그래서 네덜란드 저지대 지방 연안 지역을 중심해갖고 행해졌다. 예,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은 주로 이 개간이나 간척 사업을 했던 주체들은 수도원이나 고위성직자, 세속 영주들이 주도해서 영지 소속 농민들을 동원해서 행해졌다.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농업 생산력과 그 다음에 이런 잉여 생산물, 잉여 인구의 어떤
형성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설명한 상업과 도시가 발달되고요.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가 촉진되고 결국에는 장원재 붕괴와 연결되죠. 자, 장원재 붕괴를 이제 좀 볼게요. 장원재 붕괴에 관련된 내용은 별표 한 2개 쳐놓고 보세요. 그 하나하나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자, 장원재 붕괴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죠. 일단은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냐면 순수 장원재, 고전 장원재, 순수 장원재에서 넘어가는 시기, 기획 시기가 이거죠. 순수 장원 등장 시기. 그 다음에 또 뒤에 넘어가서 두 번째 단계가 뭐야? 봉건제 위기 맹하가 등장하는, 봉건제 위기의 맹하가 등장하는 그 13세기 말에서 그 다음 14세기 초반에 있던 거고, 그 다음에 봉건제 14세기 위기, 14세기 위기인 그 뭐냐면 흑사병 유행은 그 이후부터 장원제, 이제 순수 장원제가 해체되는 그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럼 한번 보면요. 자, 일단은 이제 장원제 붕괴에서 이제 장원제 종류를 보면, 자, 고전 장원제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순수 장원제가 있죠? 이 순수 장원제는 아까 말했던 그 직영지가 어디에 포함된 장원제예요? 직영지가 없어지고, 농민 보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지대도 생산물 지대, 화폐 지대로 됐던 것이 순수 장원제죠. 예. 그러다가 장원제 해체, 이렇게 있는데, 먼저 이제 장원제 붕괴 원인을 보면, 여기에는 이제 붕괴원은 엘베강 이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서해독 지역이에요. 아직까지 동유럽 지역은 거꾸로라고 보시면 돼요. 요때 장원제가 해체될 때 오히려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엘베강 이동 지역, 오늘날 독일 지역이나 러시아 지역은 어떻게 되죠? 장원제가 더 강화되죠. 또 새로운 장원제가 형태가 등장하죠. 자, 하여튼 그 서해독 지역의 현장대로 보면 일단 11세기, 13세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수 장원제가 전환되면서 영주들이 직영질 농민들이 임대를 하고 그 지대는 부역노동 대신에 화폐나 헌물 납부를 해서 지대 급납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지대 급납화뿐만 아니라 요역의 급납화 이런 것도 이제 일어나게 되죠. 부역의 급납화도.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죠. 장원제 해체가 날 때 이제 봉건제 위기가 일어나요.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초반에 봉건제 위기 또는 14세기 이게 좀 약간 고쳐셔야 되는데 용어를 어떻게 고치시냐면 그 14세기 위기의 망하 이렇게 좀 쓰시면 돼요. 거기다가 좀 주시고 14세기 위기 맹하. 예, 본 그 맹하가 그러니까 14세기 위기, 그 봉건제 위기가 닥치기 전에 그 맹하 현상이 이미 그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초반에 등장해요. 예, 그래서 14세기 위기 맹하. 그다음 흑사병 옆에 14세기 중반에 뭐라고 붙이면 봉건제 위기. 그 다음에 거기 옆에 가로치고 14세기 위기 이렇게 해야지 맞을 거야. 예. 자, 14세기 위기 맹하 시기에 때는 농업에서 기술 혁신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인 부역노동, 한계는 토지기간, 지적의 고갈이 농업생산을 다시 저하시키고 그래서 인구의 증가에 비해서 농업생산이 떨어지면서 곡물가가 상승되고 거꾸로 화폐 가치가 하락되면서 지대를 납부하는 그 당시 화폐 지대를 납부하는 농민들의 부담을 감소시켰다. 이런 것들이 또 농민의 부유 축적을 가능하게 했죠. 근데 이제 흑사병이 유행한 14세기 후반부터 중반부터는 자, 전쟁과 흑사병의 인구 감소 이런 것들 노동력 부족 야기를 했고 그 농촌과 도시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상품 생산이 위축됐고 그 다음에 농노가 해방되고 그 다음에 곡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요 가정들 한번 봤고요. 그래서 14세기 이후의 장원제 볼게요. 서부 유럽 같은 경우에 이미 장원제가 해체됐죠. 그래서 패스트 이후에 농민들의 지위가 상승되고 사회경제적 분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농노라는 계층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해요. 대신에 거기에 이제 자리에서 분홍과 빈농이 분화돼 나가죠.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마을 공동체가 분홍 중심 운영이 되고 농노제가 쇠퇴되기 시작했다. 근데 영국과 프랑스는 약간 좀 달라요. 자, 영국과 프랑스는 장원제 해체 과정 똑같이 봤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 이미 14, 15세기 때 급납화가 일어나. 그래서 농노가 다 해방이 돼. 그래서 봉건적 공납 같은 게 실제 폐지돼요. 이때 봉건적 공납은 뭘까요? 경제 외적으로 짊어지는 것도 있죠. 그래서 각종 농업, 부역에 동원되는 이런 것도 뭐냐면 나중에 급납화되고 나중에 해체가 돼. 근데 프랑스는 달라.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일본 장원도 해체되고 농노가 해방되지만 프랑스는 이게 생산물 지대 같은 봉건적 공납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장원과 농노란 존재는 이제 없어져. 프랑스도 10세기, 14세기, 15세기 넘어가면. 근데 뭔 남았다? 봉건적 잔재는 남아있는 거야. 예. 봉건 제도는 없어졌지만 그 봉건적 잔재는 남아있죠. 예.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앙시아니즘이라고 하죠. 예. 이 봉건적 잔재가 나중에 뭐가 된다? 프랑스 혁명의 배경이 되죠. 이때 생산물 지대는 앞에 있는 생산물 지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그 생산물 지대는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생산물 지대는 지대 자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지주하고 소작인이 있으면 중세시대는 봉건 영주죠. 이거 농노고. 그러니까 소작인이 뭘 주는 거야? 얘네들한테 생산물로 지대를 주는 거는 생산물 지대라고 하잖아요. 땅을 빌리니까. 근데 그런 게 생산물 지대가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작인이 예전에 지주들에게 이렇게 지대 외에도 각종 노역에 동원됐죠.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 그 노역이 이제 없어지게 돼요. 급납화되고 하면 소멸되는 이것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각종 노역들이. 예전에 뭐 헌물납하고 뭐 갖다 바치고 노역당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지주한테 이제 영주로부터 속박을 받지 않아도 예전에 자기 조상이 농노였으면 계속 뭘 갖다 봐요. 예전에 주인이었던 그 지주들, 그 봉건 영주들한테 그걸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봉건 영주가 생산물 지대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때 생산물 지대는 지대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너네 선조들의 때부터 주인이기 때문에 받는 거야. 일종의 갑질이죠. 예. 자기 땅도 빌리지 않고 자기 땅도 있는데 예전에 내가 농노 신분이었다고 해서 예전에 그 양반들 그 봉건 영주에게 갖다 바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이런 생산물 지대가 계속 남아 있었고요. 이거 외에도 이 봉건적인 어떤 그 뭐냐면 강계혈통에서 예전에 남아있던 그 봉고족 공납이 생산물 지대가 대표적인 거고 이 봉고족 공납이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중에 제일 부담이 컸던 게 이 생산물 지대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 생산물 지대 봉고족 공납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면 사고 파는 대상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일부 누가 갖게 돼요? 부르주아 계층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없애달라. 해갖고 나중에 언제 없어졌어요? 프랑스 혁명 때 없어졌죠. 예,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농촌 형태가 좀 약간 특이하게 양극화돼 있어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삼분할제라고 하죠. 땅이나 토지의 소유권이나 경작권이 한 사람한테 집중돼 있죠. 한 부분 계층에게 소유권은 주로 젠틀 계층이 갖고 있고 경작권 누가 갖고 있어요? 요몬이라는 계층들이 갖고 있죠. 나머지는 뭐야? 90%가 농업 노동자야. 예. 근데 프랑스는 이게 특이하게 뭐냐면 그냥 고만고만해. 특별하게 잘 사는 사람도 없고 특별히 못 사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소규모의 어떤 그 뭐냐면 농민들이 소생산 방식이 발달했다. 그래갖고 소규모 농민들의 생산 발달했고 소작권이라든지 경작권이나 소유권이 상당히 평준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제 서부 유럽은 장원제가 해체되고 농노라는 계층이 없어진 데 반해서 14세기, 15세기 때 동부 독일이나 뭐 러시아제는 오히려 더 강화됐죠. 예전에는 느슨하게 있었는데 오히려 강화됐고 이 그 장원제는 예전에 그 영국 서유럽의 장원제가 좀 약간 달라. 엘베강 이동 지역의 그 장원제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자유롭고 가벼운 부담에서 오히려 재판 농도제 전환돼서 더 강화됐다. 이 재판 농도제를 이제 독일어 뭐라고 하냐면 군주해조 샤프트 나와요. 예, 구추해조 샤프트 발음이 좀 엉망인데 하여튼 이 구추해조 샤프트 또는 재판 농도제를 또 다른 표현으로 영주 장원제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농으로 전락했다. 자, 재판 농도제 개념을 볼게요. 고전적 장원제는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하죠. 근데 이 재판 농도제는 시장의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곡물 생산하는데 대농자 경영 방식이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독일도 유럽의 이제 원거리 상업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뭐예요? 특화된 상품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 장원제처럼 모든 걸 다 생산하지 않고 시장에 팔 수 있는 판매한 상품 작물들을 주로 재배를 하죠. 그리고 이들 그 재판 농도제 영주를 뭐라고 불렀냐면 융커라고 하죠. 융커. 예. 그래서 독일의 융커들은 그 당시 그 부르주아가 발달하지 못한 독일은 융커들이 실제로 이제 그 중앙 집권에 참여해갖고 뭐 관료가 되거나 군인이 되거나 그러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비스마르크죠.
비스마르크 독일 융커 출신이에요. 이 사람도. 자, 그 다음에 농노제가 강화됐다. 그러니까 예전에 농노제가 있긴 있었지만 예전에 농노는 좀 약간 자유민족 성격이 강해요. 근데 이때부터 더 강화됐다. 그래서 농노의 속박이 뭐냐면 아주 강화됐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대판 농노제의 배경을 볼게요. 자, 그 당시 독일 같은 지역은 지금은 인구가 많지만 그 당시 인구가 별로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토지는 넓은 데 반해서 노동력이 희소해. 노동 비용이 높아.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구 밀집이 많았거든요. 인구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주가 그 일자리, 그러니까 노동자를 구하면 노동시장에 싸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이 희소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구하면 너무 노동단가가 큰 거야.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 그냥 노동시장에서 구하는 것보다는 잡아서 뭐예요? 예농화 시켜놓은 게 낫겠죠. 그런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도시 발달의 미성숙. 그래갖고 상대적으로 볼 때는 그 다음에 모직물 제조업 도시가 모직물이나 제조업 도시들이 미발달했고 자율성이 또 쇠퇴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영주가 자기 조건 안 들어주면 어디 도망가죠? 도시 도망갔고요. 근데 이 당시 그 뭐냐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 도망간 노비를 도시에서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 도망갈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거는 조선후기 때 반노 형상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조선후기 때 노비 도망 형상이 많았죠. 노비가 왜 도망갔겠어요? 일단 도망갈 수는 있는데 일단 밤에 도망가도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주변에 가니까 먹고 살 게 많아. 근데 착취는 강해. 그것도 얘다 보게 도망갈 수 있겠죠. 이런 것까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 디귿도 좀 기억을 해. 농민세력이 약화됐어요. 농민세력이 약한데 왜 그러냐면 서유럽의 그 총락은 이미 11세기 이후부터 오랫동안 200~300년 동안 간수법에 의해서 운영됐던 그 총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주도 이 간수법을 건드리지 못하죠. 그리고 이 총락 안에 간수법을 매개되었고 뭐냐면 서로 간에 단합이 잘 돼. 그래서 근데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동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롭게 개간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이 총락의 역사도 짧아.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신도시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는 어중이 떠중이 모여가지고 살다 보니까 단합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 같은 봉건제 반동이 날 때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단합이 잘 됐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 농민 반란 진압됐지만 영주들도 크게 이제 다친 거지. 잘못하면 얘네들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해서 조건을 들어주잖아요. 지금 볼 수 있듯이 지금 뭐예요? 교대 애들 잘하잖아. 엄마 앞에 가면서 막 들고 일어나니까 조연이가 와가지고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근데 동부 유럽은 우리 그 사대산처럼 단합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반란도 제대로 일어나도 그냥 진압당하고 분열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세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이런 군주의 샤프타 같은 재판 농노제가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재판 농노제의 배경은 어디에 있냐면 서양에 있어요. 그래서 서양사 강의가 거기 봉건제 성립과 해체 과정 이것이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잘 돼 있어. 그래가지고 서강은 뭐 그렇게 볼만한 책은 아닌데 인구에서는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을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이해되시는 게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이제 서강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민의 반란 부분을 볼게요. 농민 반란. 자, 서유럽은 이미 이제 12세기부터 조금씩 농노들이 해방이 됐고요. 그래서 영주 직영제가 폐지되고 그다음 노동력의 감소 등 영주는 금전을 받고 농노를 해방하게 되죠. 그래서 12세기부터 시작된 농노 해방은 14, 15세기 거쳐갖고 일반화되기 시작해서 15세기 이후에는 이제 농노라는 계층이 없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지역을 중심해서 그래서 이들이 곧 뭐가 되죠? 자연 농민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봉건적 지배관계가 탈피되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당시 이제 봉건적 지배관계가 탈피되면서 순수 장훈제에서 일부 잔존하겠지만 이게 11세기, 13세기 왕권 강화 또 연결돼갖고 이 영주의 인신 지배적에서부터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점점 경제 외적인 관계가 해체되기 시작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농민 반란의 원인과 특징을 보죠. 농민 반란은 주 14세기, 15세기 때 주로 일어났는데 영주의 봉건적 반동. 아까 설명했죠.
농노의 지위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주들은 예전이 좋았다 하면서 예전에 부역지대도 다시 돌아가려고 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있었죠. 그리고 패스트로 인해서 인구 감소와 그다음 농민의 농민의 지위 상승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었다. 자, 그래서 이 특징은 농민 지위 향상에 따른 공권적 속박으로부터 신분해방 운동 성격이 있고 대표적인 농민 반란이 자크리의 난과 와터타의 난이죠. 이 자크리의 난과 와터타의 난은 그 시험문에 나왔죠. 특히 와터타의 반란은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좀 보시고요. 자, 자크리의 난은 이제 볼게요. 자크리라는 것은 원래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특정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 농민들의 집합적 이름을 자크라고 했어요. 그 당시 농민들을. 그래서 이 농민들이 일어난 난이 때 자크리의 난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은 백년 전쟁의 정비 세금 부과. 그때 그 아까 연구했지만 백년 전쟁 와중에 세금을 많이 징수했잖아요. 그래서 도상층 부르주아들이 에띠에 맞으신 난도 일어났고, 그래서 농민들도 자크리의 난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흑사병과 봉건귀족의 압박 이런 등등 이렇게 이제 일어났죠. 자, 그래서 이제 정계 과정을 보면 프랑스 북부 일대에 확산돼 있고요. 그 당시 파리의 반란을 일으킨 에티enne 마르샤가 결탁을 시도했다 이렇게 보면 결탁한 게 아니라 결탁을 시도했죠. 왜냐하면 결탁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있는 보수층에 의해서 에티enne 마르샤이 죽었죠. 그러니까 시도라고 보시면 돼요. 시도. 그렇지만 봉건적 그 귀족들의 잔인한 진압으로 결국에는 잔인한 그 진압을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자, 와터테일의 반란 보죠. 요거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예전에 한번 기출로 나왔던 건데, 이 와터테일의 반란은 영국에서 14세기 말에 일어났던 거죠. 기본적으로 이들은 농민 반란이에요. 예. 그래서 농민 반란이지만 거기에 누가 참가했냐면 런던의 노동자, 하층 계급, 비민들도 같이 참여했어. 자, 그러면 배경을 보면요. 흑사병으로 인구가 격감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없다 보니까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제주도는 이제 노동시장에서 높은 임금을 주고 삶을 사느니 예전에 그 부역지대처럼 이제 부역지대처럼 뭐냐면 농노들 가다 놓고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극납화를 다 취소하고 예전 고존장원제 돌아가려고 해. 부역을 다시 부활시키고. 자, 그 시대에 역행하는 거죠. 그리고 또 노동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노동조례를 만들어서 임금을 동결하고 노동자들의 불만을 갖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백년 전쟁의 전비도 부과하죠. 그래서 인두스를 앞당겨 징수하고. 그러니까 한국 시호가 인납했다 보시면 돼요. 인납. 예. 그래서 숭업 분야에 종사하지 않고 재산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주가 필요하다면 봉사할 수 있도록 강제 노동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농민뿐만 아니라 노동자, 빈민까지 가세하게 되는 배경이 돼요. 이런 조치들이. 자, 전개를 보면, 자, 와터테일런이 지도했지만 정신적인 어떤 사상가, 지도자들은 존 볼이에요. 이 존 볼이 유명한 말을 하죠. 아담이 밭을 갈고 이브가 뱃삼을 할 때 누가 귀족이었는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뭘 지향하냐? 원래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있었죠. 그때는 뭐 계급도 없고 누가 지배자고 너 피지배자도 아니었잖아. 모든 사람이 다 평등했죠. 뭘 지향하는 거야? 그 창세기에 있는 원시 기독교 사회를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시 기독교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파들을 뭐라고 하냐면 위클리프의 후계자 로랜드파죠. 그래서 이 사람은 존보는 하급 성직자예요. 로랜드파에. 그래가지고 원시 기독교 평등 사상을 지향했다. 그래서 반봉거적, 반교회적 어떤 그 평등 사상이 내포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죠. 그래서 만정이 날 때 유명한 거 있죠. 왕후장성의 시가 따로 있겠느냐. 이런 거 이제 연관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와터타일의 지휘 아래 런던에 지휘하게 돼요. 그때 영국의 왕은 리처드 2세예요. 근데 리처드 2세가 그때 어리니까 그 밑에 식군들이 다 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반란을 수용해. 그래서 이제 그 반란 요구 수용하면서 이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 와터테일러가 스미드필드에 이제 협상이 나가니까 군인을 풀려갖고 와터테일러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민병대를 조직해서 곧바로 진압을 했고요. 거기에 지방 영주도 군대를 동원하고 지방발 진압을 했고, 자, 그래서 진압을 했다. 자, 요거 내용을 보면 이들 내용은 농노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해달라.
자, 그 토지의 자유, 봉건적 예속의 해방, 노동자법 철회. 이 노동자법 또는 노동조례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책마다 좀 다르다고. 노동자법이 있고 노동조례가 있고. 이거 이 법이 두세 번 만들어졌어요 또. 위에서 통과된 것도 있고 왕이 칙령을 내린 것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분들 왜 노동자법이냐 노동자조례냐 근데 그냥 쓰시면 돼요. 주요 내용은 뭐냐면 임금 인상을 동결시킨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공통적으로. 자, 그래서 성격은 반봉건운동, 반교회운동 결합됐고, 특히 이제 존버는 위클리프 게트의 노랜드파였고, 저번에 제 총괄평가 볼 때 그거 얘기했죠? 자, 그 다음 원시 기독교 사상의 평등 사상이 반영됐다. 자, 농민전쟁의 의의를 볼게요. 봉건사에 대한 구조적 도전이고, 새로운 근대사회 형성을 심으로 작용했고요. 반란을 진압했지만 농민층의 요구사항이 수용됐죠. 그래서 장원제 제도를 붕괴시키는 촉진시켰다. 왜냐하면 농민들 입장에 볼 때는 영주도 입장에 진압하고 나니까 앞으로 농민반이 더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농민반이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에 영주도 농민들이 양보했다. 이거 보면 영국과 프랑스가 상당히 합리적이었다 보시면 돼요. 이 지배층들도.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러면 관련된 그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기출문제들.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아까 이제 못 풀었던 걸 이제 좀 볼게요. 거기 이제 195페이지 4번 문제 볼까요? 자, 서양의 봉건제 해체는 장원제 붕괴 과정을 수반하고 있다. 서유도 기준으로, 엘백은 서쪽 지역을 기준으로 장원제 붕괴 사회 경제 요인을 7자 이내에서 상세하게 서술하시오. 그래서 제가 거기 위에다 서술했고 좀 구체적으로 쓰려면 그 1기, 2기, 3기 이렇게 하고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순수 장원제 해체 등장하고 그 다음에 14세기 맹하, 그 다음에 14세기 중반에 이제 패스트가 유행되면서 14세기 이제 맹하 등장, 14세기 위기가 시작됐죠. 봉건제 위기가. 예. 그러면서 이런 형상들까지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서유대 농노제는 12세기 때부터 이연되었다. 자,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원인은 옳지 않는 것은 자, 일단 뭐 답을 그대로 내었죠. 노역지대 체제 강화 아니죠? 네. 이건 노동지대를 바탕으로 한 것은 그 고전장원제죠. 여기 뭐 노동지대 체제 강화 그 굳이 의미를 두겠다면 뭐 봉건제 반동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화폐경제 확대, 농업생산의 증가, 그다음 지대 급납화. 답이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몇 번을 보시냐면 9번을 볼게요. 9번 199페이지 9번. 자, 다음은 중세 말 한 수도사의 설교 가운데 일부다. 이 설교와 관련된 농민의 난에 대해서 설명을 옳은 것은 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요거는 오 선량한 인민되어 잉글랜드 상황에 좋지 않고 쭉 있는데 자, 여기에서 뭐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의 한 어머니 아담과 이브의 자손입니다. 영주도는 우리는 일하게 하여 배불리 먹는 것 외에는 어떻게 우리보다 더 우월함을 말하거나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자, 위 예문은 와터 테일러의 난을 유발시켰던 수도사였던 존 본의 연소문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관련된 와터 테일러 난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을 이제 찾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그 존볼과 협상하는 정부와 협상 도중에 주동자 와터 테일러가 피살됐죠. 예, 그래서 이거 맞고요. 존볼 등이 난에 참여해 원시 기독교 사상, 평등 사상 설파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난에 가감한 농민 그 가감한 아니라 이게 가다만이란 말이 있는데 못하니까 수정하시고 자 가담한 농민들은 농노제 철폐, 봉건제 예속으로부터 해방을 요구했다. 맞죠? 그래서 그 앞으로 와터 테일러 난이 나오면 제 생각에는 농민들의 요구사항들 그거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좀 외워두시고 자 귀족들에게 재산과 노역의 무제한 징발을 하는 정부의 칙령을 빌미로 난이 일어났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콩피에누칠령이에요. 콩피에누칠령. 그래서 이 콩피에누칠령은 자크의 난에 도화선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자크의 난에 도화선이 됐던 것이 콩피에누칠령이야. 이거. 그래서 100년 전쟁 때 프랑스 정부가 전쟁 비용의 부과에 대해서 농민들과 불만을 사게 되는데 그때 사르 5세가 전쟁표와 자기 아버지 장의 몸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부를 소집했고 그때 이제 공포했던 것이 콩피에누칠령이야. 설정사료 그리고 그때 설정사료가 이제 마르시안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귀족들의 무제한 징발권을 이제 허용했죠.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콩피에누칠령은 이제 서양사 이게 강의했는가 그럴 거야 아마. 예. 근데 명칭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오답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올 수가 있어. 콩피에누칠령.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내가 이게 총괄평가를 제가 몇 개 찾았어야 되는데 이게 가는데 총괄평가를 깜빡 잊고 못 찾았는데 잠깐만요. 제가 몇 문제 풀어가면서 넘어가죠. 총괄평가를 안 푼 것 같아. 일단은 잠깐만요. 내가 예전에 이거 문제를 만들었는데 여기 있네요. 자 일단은 8번 문제 볼게요. 8번 총괄평가 8번. 자 다음 ABC는 중세시대 때 원건이 무역의 중심 지역이다. 100년 전쟁 때 B 지역에서 잉글랜드가 이 지역의 분쟁에 개입한 경제적 이유 두 가지를 써보고 자 A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연맹을 써보고 C 지역의 상권이 쇠퇴하게 된 정치적 배경을 쓰시오. 자 이거는 뭐 아까 기출 예문과 이제 따서 만들었는데 A는 함부르크고 B는 그다음 프랑드 지역이고 그다음 C 지역은 샹파뉴 그 지역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B 지역의 잉글랜드 이 지역의 전쟁에 개입한 이유 두 가지 쓰시오. 이거 왜일까요? 영국의 양모의 주요 시장이었고 양모 수출에 대한 관세는 영국왕의 중요한 수요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A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연맹이 뭐죠? 한자동맹. 그 다음에 이제 C 지역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쇠퇴한 배경, 정치적 배경을 쓰였죠. 쌍파뉴 백령이 왕녀 편입돼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고 100년 전쟁에 시말려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자, 18번 문제 볼까요? 18번 문제. 자, 다음 자료 A 형상이 일어난 경제적 영향을 자료 B의 임금 변화 측면에서 말해보고 이에 대한 영주대의 일방적인 대처 방식을 세 가지 서술해 보시오. 다 봉건적인 반동체. 그리고 자료 B 가에 해당하는 시기에 역사학자들은 무엇이라고 하며 자료 A의 형상이 일어나기 이전에 농노의 경제 지위 향상 내용을 자료 B의 내용을 찾아서 참조해 말해보시오. 좀 복잡하긴 한데 자 일단은 이제 자료 A는 뭐와 관련된 형상들이죠? 그 당시 패스트의 확산이죠. 그래서 패스트의 확산으로 인구가 거의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 죽었다. 그가 있고 자료 B는 이제 어느 지방의 곡물 가격의 임금의 변화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자료 그 옆에 있는 자료는 그래프가 있는데 14세기 중반에 갑자기 인구가 줄어들죠. 그래서 15세기까지 중반까지 요때 100년 동안 왜 인구가 줄어들까요? 요 시기에 가시기를 패스트가 유행이기 때문에요. 자료 A와 관련돼 있죠. 여기에서 이 가시기를 보통 역사학자는 이제 뭐라고 이제 하냐면 여기 봉건제 위기라고 해요. 봉건제 위기. 그 다음에 14세기 위기 이렇게 얘기해요. 봉건제 위기, 그다음 영주제 위기 또는 14세기 위기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 전에 잠깐 위기는 뭐죠? 14세기 위기의 맹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자료 A의 형성이나 경제의 영향을 자료 B 임금의 변화 측면에서 얘기해요. 자, 임금이 요 시기 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뛰었죠? 보면 예, 갑자기 뛰었다는 걸 볼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대신에 곡물가는 낮아졌고
자, 경제적 영향은 이제 뭘 쓰셔야 되겠어요? 자, 일단 경제 영향을 이제 보면, 자, 일단은 흑사병으로 인구 감소에 의해서 농업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였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에 대한 영주의 일반적인 대처 방식. 그래서 부역이 근납화와 생산물 지대로 전환을 촉진시켰고, 농노 예방, 직영지 경영을 소작제나 임금 노동 이용으로 전환을 촉진했다. 이게 일반적인 거야. 상식적인 그 뭐냐면 영주는 그랬는데 일부 영주들만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봉건적 반동이 되고 이 봉건적 반동 때문에 일어난 게 농민 반란이야. 예. 그래서 여기 단서를 달았죠. 봉건적 반동은 재해라고. 그리고 자료 B에 가해당한 시기 아까쯤에 역사학자들에게 얘기했고 자료 A의 형상이 일어나기 이전에 농내 경제적 지위 형상 내용을 자료 B와 참조해서 보시오. 자, 이때 보면 그 전에 이제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초반에 그 경제적 지위 형상인데 이때는 이제 농업 생산이 전반적으로 하락됐죠. 인구 늘어났죠. 그러니까 지대를 합해한 4개는 농노들은 곡물 가격이 상승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경제 지위가 어떻게 되가 상대적으로 향상됐다. 그래서 그때 14세기 위기 맹화 부분을 쓰시면 돼요.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초반까지 그 중간에 있는 시기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만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쭉 넘어서 19번 문제 볼까요? 19번 문제. 자, 다음 자료 B에 가와 나에 들어갈 지역을 쓰고 그 다음에 가와 나에 들어갈 지역을 A에서 C에서 찾아서 쓰고 그 지명도 같이 쓰시오. 가 지역이 세태한 경제적 배경 세 가지 써보고 그리고 100년 전쟁 때 영국이 나 지역에 경제적 원했던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여기 그 자료 A는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것들 했고 자료 B는 예전 기출 예문하고 이제 관련되는 거였죠. 가 지역은 이제 어딜까요? 이거는 샹파뇨 대시죠. 예. 샹파뇨 대시 찾으면 어디 되실까요? C를 찾으시면 되죠. 예. C와 연관시켜서 이제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어딜까요? 나는 프랑드 지역이죠. 예. 그래서 프랑드 지역 찾으면 B를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쓰고 프랑드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가해 세태비는 아까 얘기했죠. 샹파뇨 100년이 왕류가 편입되어 고액의 세금이 부과됐고 100년 전쟁이 심화졌고 이탈리아 상인이 갈레선에게 갈레선 직접 브리지와 런던 정기적 왕래했고 그 외에도 뭐 하나 더 적어놨죠. 왜냐면 주변에 똑같은 상설시장이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경제적으로 원했던 이유는 영국의 양모의 주요 시장으로서 양모 수출에 대한 관세는 영국왕의 주요 수요이기 때문에 이거 외워두시면 돼요. 야.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몇 번을 보시냐면 한 문제가 있는데 자 36번 문제 볼게요. 36번. 자 36번 보면 자 여기 보면 다음에 답안 내용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지도가 있고요. 자, 이 교수 11세기 이후에 원거리 무역이 발전했는데요. 북방무역, 지중해무역, 내륙무역 세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북방무역은 B지역이 모직물 생산의 중심이었고 그래서 이 B지역을 이제 요번에 시험문이 나왔죠? 프랑드 지역, 모직물. 그래서 제가 떼어 맞힌 거예요, 이거요. 예.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있고 그 B지역의 경제자기가 A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A지역은 저희 독일 북부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북방무역과 지중해 무역을 연결하는 무역권도 형성되었습니다. 이 무역을 내륙무역권이라고 하고 이 내륙무역권의 그 중심지역을 샹파뇨 대시죠. 그래서 이걸 통치한 영주 아래 국제 전기시장이 열리고 등등인데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자 거기에 이제 보면 거기 이제 여기에서 이제 B지역에서 생산한 주요 물품의 생산 과정을 영국과 연계시켰을 거. 단 서술시 B지역의 명칭을 언급했고 생산 과정은 영국에서 양모를 가지고 와서 프랑드 지역의 모직물 생산했다. 이번에 기출에 쫙 나왔던 거고요. A의 명칭은 한자동맹. 그 다음에 C는 쌍파노 대시. 그래서 쌍파노 백작의 역할 보면요. 백작인데 이게 못하네. 자, 전기를 위해 전기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정기적으로
전기시들, 전기시, 예. 전기시자 쓰보세요. 예. 시들 위해. 예. 전기시를 위해, 전기시장을 위해, 그러니까 시장, 그러니까 전기시죠. 전기시를 위해 장소를 마련해 놓고 상가를 개설했고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과 분쟁 해결을 위한 재판관을 제공했고 여러 지역의 상인들이 다양한 종류의 화폐를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전상을 배치했다. 그래서 세태비행은 아까 지금 언급했으니까 이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예전에 한번 문제 풀어본 것 중에 와터테르난도 있었죠. 이것도 같이 봐두세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서양 중세사 부분을 끝났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근세 넘어갈게요. 근세. 우리 언제 시작했죠, 근데? 4시 반 정도 시작했나요? 4시 반이죠? 이거 좀 한번 끊고, 예, 넘어가죠, 근세는요.